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옥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어제 우리의 K방역과 경제 성과를 소개하면서 방역의 성공은 경제적인 성공과 짝을 이룬다고 논평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국제판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을수록 경제가 몰락했다며 우리나라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장 줄지 않는 신규 확진자, 추석 연휴, 개천절 집회,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100명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소폭 늘어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이 아니라 일시적인 증가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기아차 소화리 공장은 운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개정을 통해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가 약 1,400만 건 발송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대해 교회 이름으로 해당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집회와 교회의 관련성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동료는 YTN과의 단독 통화에서 서 씨가 군 생활 중 특혜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주장처럼 부대 내에서 문제가 된 기억도 없다며 일부 언론이 마녀 사냥으로 생사람을 잡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료 병사의 증언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이 수감자를 이용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관공서와 병원, 극장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얼굴 인식 체온계의 문제점, YTN이 그동안 연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식약처가 이 불법 무허가 체온계를 판매 제작한 업체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식약처가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늘 아침 9시 반쯤입니다. 식약처 소속 의회 사범중앙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본사에 들이닥친 건데요. 지난 4일 YTN 첫 보도 이후 13일 만에 식약처 중조단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은 10시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관들은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4일 유명 얼굴인식 체온계 판매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불법 의료기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판매하고 있던 얼굴인식 체온계는 불법 의료기기이며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며 해당 제품과 생산 설비 등을 봉인했는데요. 업체는 YTN 보도 이튿날인 지난 5일 생산 설비 시설을 인근 건물로 몰래 옮긴 뒤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생산한 뒤 판매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얼굴인식 체온계는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 체온을 잴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5월부터 구청, 시청, 경찰서 등 곳곳에서 해당 제품으로 체온을 측정해왔고 식약처의 불법 무허가 제품 판정이 있었던 뒤에도 소방서와 교육청 등 각종 관공서에서 해당 제품을 체온계로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 문제의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인 김포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서에서 반려한 뒤 식약처 소속 의회 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얼굴 인식 체온계로 비슷한 제품을 팔았던 다른 업체 70여 개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121명이나 늘었는데요. 지난 4일 이후 최대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신규 환자가 지난 4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0명 넘게 확진됐는데 전날보다 40명이나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세 자리 이하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 판단했었는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시행한 강화된 거리두기에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거리두기 효과는 2주 정도 지나면 제대로 나타나는 만큼 최근 수도권 증가세는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회 곳곳에 지금 숨어있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감염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 소규모 감염으로 연결이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 조용한 전파로 왜 감염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례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을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거와 또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는 거. 특히 지난 14일부터 완화한 수도권 거리두기 여파가 추석을 앞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듭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는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늘었습니다. 엿새 만에 60명대로 다시 올라선 겁니다. 방역 당국은 상당한 수준의 잠복 감염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이후 3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엿새 만에 다시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이후 매일 10명 이상씩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은 다음 주쯤에나 나타날 거로 예상하면서도 최근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일반 시민 대상 선제 검사에서 처음으로 감염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발생 사례가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잠복된 감염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집단 감염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고양시 가족 관련 확진자 11명이 같은 사례로 분류되면서 4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양시 거주자가 세브란스 병원 환자 간병을 위해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늘어 30명에 육박합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5명으로 약 40%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 선제 전수검사 등을 통해 조용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좀처럼 줄지 않은 확진자에 고민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방학이 있었던 지난달 이후에 각종 소모임과 여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방역당국이 다시 한번 모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13개 모임에서 모두 311명이 감염됐는데요. 모임에 참석했다 감염된 사람보다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이후 각종 모임이나 여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4개 시도에서 모두 311명입니다. 대전 일가족 식사 모임부터 영남 골프 여행 모임이나 수도권 온라인 산악 카페 모임, 61명이 참석한 경기 양평군 단체 모임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시간 같은 동행을 하면서 노출이 되고 또 식사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쓸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은 대부분 감염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확진 판정을 받은 149명보다 이들로 인한 접촉 감염 사례가 162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동창회 속초 여행 모임에 참석했던 3명이 26명을 추가 감염시켰고 부산 사상구에 있던 지인 모임에 참석했던 4명이 12명에게, 영남 골프 여행 모임에 참석했던 12명이 18명에게 전파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번 추석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이나 여행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추석 때 고향 방문 계획을 취소한 사람이 많은 대신 여러 휴양지의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동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한동안 진정 국면에 접어든 듯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던 교회와 정신요양시설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코로나 탓에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문만 걸렸습니다. 지난 10일 첫 감염자가 나온 뒤 일주일 새 관련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자 급히 폐쇄된 겁니다. 이 교회는 지난 6일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려고 필수 인력 20여 명만 교회에 모였는데 이후 교인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번졌습니다. 온라인 예배 보실 때 뭐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감염되신 거거든요. 몇 명 이하까지는 이렇게 가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경기도 고양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누적 확진자가 11명까지 불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생활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 2주 동안 통째로 격리하는 부분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와 종사자 등 28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2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일산동구 감염팀의 방침에 따라 이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물 자체가 코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방역당국에서 이제 와서 또 소독도 해주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모두 9명이 감염됐습니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 관리자께서는 이런 고위험군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 숫자가 여전히 세 자릿수인데다 밤낮으로 온도차가 커지는 환절기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는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졌으니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은 열심히 바닥을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를 휩쓸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매출이 급락한 탓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5분의 1 수준. 폐업조차 쉽지 않아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가게 문을 열어도 손해, 닫아도 손해인데 지금 요즘 폐업하는 곳이 원체 많다 보니까 폐업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또 몇백만 원씩 그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씨 같은 소상공인 461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따져 모두 8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방역 방해 같은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많은 손해를 입었고 또 그 피해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들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죽이고 있는지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 법원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얼마나 인정할지 또 신천지의 책임을 얼마나 따져 물을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 측이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100만여 명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이름으로 해당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예, 경찰이 조사한 내용, 동료 문자를 얼마나 보낸 건지 규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경찰이 지난달 광복절 그 집회에 관련해서 그동안 이 사랑제일교회와 문자 발송 업체 등을 조사해 왔는데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문자 대량 발송 시스템을 확보해 이 교회 측이 집회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한 기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지난 7월부터 광복절 집회 당일까지 모두 126만여 명에게 1,386만여 건의 집회 참가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 정부가 부당하게 종교를 탄압한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잃게 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집회 참여 문자가 이 교회 이름과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자신들이 보낸 주체가 아니라서 언급이 어렵다면서 해당 번호는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이 평소에 사용해온 번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만이 아닌 사실이 특정 언론사에 함부로 유출됐다며 경찰과 특정 언론사를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살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8.15 광복절 그 집회와 관련해서 여기 사랑제일교회 교회는 한 명도 안 왔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다가 또 바꿨다,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제일교회가 보낸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일단 경찰이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 정광훈 담임 목사의 글과 연결된 링크가 첨부돼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정광훈 목사가 총재로 있는요, 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그 인터넷 카페로 연결되는 링크도 첨부돼 있다는 점을 토대로 사실상 이 사랑제일교회 측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수한 문자 메시지를 좀 보면요, 예. 아예 지금 보시는 이 문자에 발송된 곳이 아예 사랑제일교회 대표 번호 발신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픽인데요. 지금 이제 해당 문자 보시면은 좌측에 15일 광복절 집회 당일 오전 9시 44분에 보낸 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링크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인터넷 카페가 나오게 되냐면요. 예. 전 목사가 총재로 있는 이 본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인터넷 카페로 연결이 되고요. 예. 그 집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며 집결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 집회 다음 날 발송된 문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정광훈 목사의 영상이 나오는데 본인이 집회 참여를 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재 총재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했고, 물론 거기에 모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라고 전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사실 이제 정부가 통신기지국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한 600여 명 정도를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말씀드린 여러 정황들로 볼 때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측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지만 교회 측은 현재 정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경찰이 이제 수사를 보강해서 사법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방역에도 수사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명 소화리 공장에서 직원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이 여파로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이 온통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으로 한창 북적일 오전 시간인데도 경비원의 모습만 보이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자 기아차는 바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방역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출근을 중단시켰습니다. 직원 간의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인되고 나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 환자들은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을 담당하는
의장 분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화리 공장이 1, 2공장에서는 오전과 오후 2개조 등 모두 5,80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32만 대가량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이번 가동 중단에 따라 부품 조립과 도장, 차체 조립 등 모든 생산 라인이 일시에 멈춰섰습니다. 소화리 1공장은 카니발과 K9을, 2공장은 프라이드와 스토닉 등을 생산하고 있어 완성차 공급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아차 소화리 공장은 지난 6월에도 직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집단 감염 규모가 커서 감염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파악 등의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LG U+ 직원과 쿠팡 물류센터 직원, 현대중공업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산업계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초비상 경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이렇게 감염의 확산세가 줄질 않아서 우려가 큰데 추석 연휴가 중대 고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대신 고급 선물 세트를 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비대면 한가위를 앞둔 풍경,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에 성묘 음식 그림과 영정이 나타나고 그 앞으로 남녀가 허리를 굽혀 절합니다. 한 추모시설에서 개발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추석엔 모여서 성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들이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조상을 모시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성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에 고향길을 포기하는 비대면 한가위족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당일날 와서 성묘 드렸을 텐데 여기 전면 폐쇄한다고 해서 미리 와서 드리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펜션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그러고서는 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양원 자체도 지금 다 면회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게 됐어요. 예매가 가능한 기차표를 절반으로 제한한 만큼 팔린 승차권도 그만큼 줄었고 예매 시각에 몰렸던 코레일 최대 접속자 수도 지난해 추석 때보다 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신 선물을 사는 손길은 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선 지난해와 비교해 추석 선물 세트 사전 판매 매출이 35%, 이마트에선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세트는 개인 소량 구매 고객의 증가와 한우 등 프리미엄급 선물 세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전 예약 기준 전년 대비 28% 정도 신장하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연휴 때마다 치솟았던 여객기 예약률은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 사상 초유로 펼쳐질 비대면 한가위 풍경.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며 못 만날 아쉬움을 달래는 건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가지 못할 자녀도 이심전심일 겁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요즘 복권들 많이 사십니까? 기사를 보니까 복권이 요즘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2조 6천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얼마나 복권 판매가 늘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쭉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 8% 늘 늘어오다가 올해는 한 11% 정도 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은 세상이 흉흉해지면 복권에 쏠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복권에 몰렸을까요? 한번 보죠. IMF 외환위기 때 보니까 오히려 복권 판매는 푹 줄었습니다. 12.4%나 줄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 보니까 0.2% 살짝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은 역시 상금이 큰 신상품이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올림픽 복권 150%, 엑스포 복권, 체육 복권 70%가 넘었습니다. 기술 복권 때는 35% 증가, 2002년 로또 복권 때는 33이 아닙니다. 332% 증가. 그래서 로또 대박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불황에 복권 판매가 불티난다는 기사의 내용 도대체 맞는 걸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민들이 몰린다는 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정부가 연금 복권 당첨금을 크게 올려서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이 커진 건 사행심을 부추겨서 국가가 수입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금을 키우자고 한 거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입니다. 또 연금 복권 당첨금 규모가 커진 거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복권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1월에서 8월까지는 이 복권이 23명에게 갔지만 올해 들어서는 190명에게 갔습니다. 가능한 한 사회 안전망 기능을 키우려고 당첨자를 늘린 것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과유불급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독감 백신의 접종 비율이 충분하고 백신의 추가 생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4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 백신 접종 주장에 상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과유불급이라며 독감 백신 문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과도하면 소위 과도불급이죠. 너무 과도하면은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며 물량과 접종 비율 모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도 틀림이 없는 거죠. 이 의료적 관점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추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백신의 접종 비율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백신 생산에 5, 6개월이 걸리고 생산 설비도 코로나19 백신에 할당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독감이 봄까지 유행하는 만큼 백신 생산을 늘리고 접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독감이 한 3, 4월까지 유행합니다. 그거 생각해야 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파도를 또 겪을지 모릅니다. 결국 복지위는 독감 백신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주장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현재 생산된 물량 안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간 백신을 국가가 회수하고 무료 접종 대상을 추가로 선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음 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되면 4차 추경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숫자를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검사 수를 늘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검사 수가 너무 적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은 얼마 전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면서 주말에는 인력과 검사 수가 줄어든 것을 마치 방역 성과가 나타난 것처럼 확진자 수 감소라고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하고 방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확진자 수 조작설로 비치는 부분입니다. 10,000명을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다가 34,000 검사해서 나오는 숫자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갑자기 어떤 확진자가 갑자기 생겨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반대 논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검사 숫자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스스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를 보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사 횟수가 너무나도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19만 명의 검사를 하고 있고 독일은 일주일에 100만 명, 미국은 하루에 100만 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사 조작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광복절 극우단체 집회로 곤혹을 치렀던 국민의힘에서 검사 조작설이 튀어나오면서 개천절 또 한 번의 집회를 앞두고 어떤 내부 조율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문재인 정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출시한 것으로 기본금리 5%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1%의 추가 금리를 더해 모두 6%의 이자를 주기로 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1%의 추가 금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러자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군 장병의 사기극, 66만 명의 뒤통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사기친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의 추가 금리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진통 끝에 17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법사위 회의에서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은 퍼주고 퍼주다 이제 개인 적금에도 예산 지원하느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최이배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은 적금을 넣는 대신 보급품을 사기에 바쁠 것이라며 역시 반대했습니다. 결국 해당 병역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1%의 추가 금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면서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현재 예치기간에 따라 최대 5.5%의 금리를 적용하며 66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성물산 사회이사 출신의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무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은 물론 남편 역시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오늘까지 나흘의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나면서 현안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방부 민원실에는 자신과 남편 모두 전화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관님과 부부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과 남편은 일로 아주 바빠서 아들과 딸은 평소에도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민원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곳이라며 그걸 두고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 일이냐고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원래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정부 질문 수일 동안을 그것으로 허비해야 될 그런 사안은 저로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은 나흘 내내 추 장관 관련 공방으로 점철됐습니다. 첫날인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추 장관을 불러내 총공세를 폈습니다.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이에 질서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질의시간 13분 모두를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고 추 장관 변호에 쏟아부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 둘째 날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아들 병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졌고 23일 날 서 씨 이 사람이 부대에 복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까지 설전이 이어지면서 21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당연히 민생 현안 질의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 방역과 경제대책, 부동산 문제와 남북관계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한 질의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은 국정을 설명해야 할 국무위원은 관계기였고 주연은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거대 양당은 민생 질의는 제쳐놓고 정치 공방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내내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지만 확실하게 결론이 날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의혹을 두고 거대 양당이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 씨의 카투사 동료는 YTN과의 단독 통화에서 서 씨가 군 생활 중에 특혜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주장처럼 부대 내에서 문제가 된 기억도 없다면서 일부 언론이 마녀 사냥으로 생사람을 잡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료 병사의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 아팠던 게 확 맞거든요. 선임이 알려줬는데 처음에 입소를 의정부 부대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장을 메고 뛰는 그런 훈련을 했나 봐요. 근데 선임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 아프다고 빼면은 그렇잖아요. 그 선임이 앞에서 뛰고 있었는데 뒤에서 무슨 삐그덕삐그덕 무슨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무릎에서 나고 있었대요. 그 소리가. 네, 아무튼 원소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일한다고. 놀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렇게 들었어요.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꼭 5시 땡 치면은 업무를 준다고 자기 미군 상사가. 어머니의 그런 거를 막 이용해가지고 막 힘든 일 뭐 안 하고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게 했다.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느끼기에는 그냥 정치인 자식들도 그냥 똑같이 군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군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마녀사냥 같은 거죠, 이게. 그거 사건은 전혀 몰라요. 선임들도 몰랐을 텐데 부대 전체적으로 몰랐어요. 카투사 일반 경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도 말썽을 피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기사 얼마 전에 봤을 때 좀 많이 의아했어요. 그냥 생사람 잡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지병이 있는 데다 계속된 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졌다면서 이번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치료받게 해달라며 언론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앞에 서 있던 119 구급차가 환자를 실은 뒤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신문 도중 법정에서 쓰러져 호송된 겁니다. 재판에서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시작 30여 분 만에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상태라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퇴정 이후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좋다고 말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해 재판부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정 교수의 귀가를 허가했습니다. 이때 정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법원 측에서 곧바로 방청객을 모두 내보냈고 정 교수는 법정 안쪽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전부터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특히 더 안 좋으셔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가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 친동생이 증인으로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아들과 함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정 교수는 도중에 자신의 차로 갈아탄 뒤 뇌신경계 문제로 평소에 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오후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은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 교수 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주 증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도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한모 씨를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말에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워낙 큰 사건들이 많아서 시청자들도 조금은 이제 혼란스러우실 텐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정치 자금을 이제 건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한만호 씨, 한만호 선생님. 그런데 이분과 같이 감옥에 있던 동료 수감자들을 검찰이 불러서 소위 집체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잠깐 그 돌아가신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쫙 들었노라라고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양심 선언이 나오고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예, 지금 그때 그 같이 집체 교육을 받았다고 한만호 씨도 그렇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한은상 씨 그리고 최모 씨, 김모 씨 이렇게 세 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최모 씨가 실은 법무부에 먼저 진정을 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리하고 있는 한은상 씨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김모 씨가 있는데 김모 씨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사는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는 겁니까? 당시에 집체교육 그 한은상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달 그리고 7월 초 그다음에 지난 8월 26일 날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광주지검 지금 광주 쪽에 수감돼 있어서 광주지검에서 장소를 빌려서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내려가서 감찰을 했는데요. 당시에 집체 교육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게 좀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차근차근 물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말이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승훈 씨, 김모 씨, 김모 이름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찰 측과 유사한 당시의 진술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은상 씨한테 계속해서 김승훈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확인하는 질문들을 많이 대검 감찰부 검사님이 많이 물으셨습니다. 뭐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다든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새롭게 등장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대검 감찰부에 저희들이 조사 요청을 했는데요. 이 3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증인으로 집체 교육을 받았던 소위 집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이분이 지금 청송 쪽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청송 쪽에. PD수첩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이분 진술 저희들이 편지 같은 걸 다 봤는데 이분도 진술이 소위 집체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신청돼서 기록을 보면 증인 신청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돼서 증언을 하러 법정 앞에까지 갔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증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모 씨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해달라라고 대검 감찰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검찰 조직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로 가져가서 거기서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중앙지검까지 갔죠. 대검 감찰부는 아니 그게 왜 감찰로 넘어와야지 인권으로 갑니까? 그렇죠.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그래 감찰부가 가져가서 해야지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검찰총장과 장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할 수 없이
서울지검에서도 하고 대검에서도 하고 투트랙으로 가자. 네, 이렇게 양보를 한 건데 네. 거기에 이문정 울산 부장검사가 발탁돼서 감찰부로 왔어요. 예, 감찰부에서 뭐 윤석열 총장을 잘 보필하겠다, 바로 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문정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령은 지난주에 받았지만 부임을 한 건 이번 주거든요. 부임한 지 아마 2, 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감찰 임무를 맡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한은상 씨 관련된 사건이 길어지는 거는 단순히 이게 감찰의 폭을 굉장히 넓혔더라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이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정 부장이 직접 이 사건에도 맡게 될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럼 양쪽 의견을 묶어가지고 투트랙으로 같이 하죠 하고서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시킨 쪽은 이미 7월 말에 조사를 끝냈다고 그냥 보고가 일단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누구를 어떤 분들을 조사를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한은상 씨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사실 저희들도 뭐 굳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보다는 대검 감찰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김모 씨 검찰 측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김모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지 아무튼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검 감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치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걱정을 한 겁니다. 이게 같은 검찰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애초부터 걱정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상 대검 감찰부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단순 감찰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인권감독관실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수사로 갈 수 있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나의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뭐 궁금한 건 사실 많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그럼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건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많은 것이 궁금하지만 이거는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얘기가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재판이 한 30여 차례 계속됐으니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재판이 4차례나 본인 재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 1회 내지는 주 2회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마지막 증인신문 다음 재판 정도에서 증인신문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숨가쁘게 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그러니까 어제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모자가 같이 아들까지 같이 나가서 증인신문에 응했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108개에 대한 질문, 그래서 300번의 질문이 오갔던 질문 번호가 한 108개 됐고 이 과정을 똑같이 정경심 교수도 그 재판에 나가서 겪었던 겁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또 질문하고 진술을 거부합니다. 질문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심신이 좀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자도 재판을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계속 취재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기사를 쓴다 그러면 힘들 텐데. 변호사도 형사재판을 한 사건의 형사재판을 일주일에 2건씩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부인이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또 기자들이 병원에 엄청 또 드나들면서 진짜 아프냐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아프냐 꼬치꼬치 물었던 모양인데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뭐 부인뿐만 아니라 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치료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좀 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인권 차원에서라도 기자분들도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건의 한 당사자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이어서 기자가 항상 뭐 취재의 어떤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프라이버시입니다. 거기는 개인 정보입니다. 예. 사실은 그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개인정보법 위반될 기사 수도 쓰면 있어요. 바로 명예훼손이거나 예, 할 텐데 명예훼손이 될 프라이버시 수도 침해인데 있고요. 예. 취재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번은 좀 기자들이 그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검찰의 일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이제 부임과 관련된 거죠. 네. 여러 가지 찬스 중에서 흔히 말하는 남편 찬스에 해당되는 거라고 네. 이제 의혹을 제기당하고 있는 것인데 왜 부인 수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라고 청원까지 올라간 것 예, 같습니다. 50억 이상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고소 고발이 지난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최광욱, 황희석 두 분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예. 실제 고소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발인 조사는 그 형식상 절차상 일반적인 절차상 이루어졌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공소시효는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5개월. 예, 그런데다가 사실은 장모 최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그 김건희 씨가 같이 공범으로 지금 고소가 돼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또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미술 전시 업체가 좀 불명확한 이유로 예.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포스코 등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갑자기 전시회 후원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 자칫하면 제3자 뇌물 제공에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엄청난 네.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거는 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의혹을 사게 되는 것 네, 그 같습니다. 표창장 재판은 공소시효 하루 남았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소환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던 바도 있죠. 예. 예.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이들은 엄마와 사회로부터 방치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들은 세 차례나 아이들의 엄마를 신고했지만 전문 보호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사흘이 지났어도 매캐한 내음이 가득합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미추홀구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시스템인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자 심리 상담과 놀이 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 이상의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멈춘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분들한테 좀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안 만나겠다 그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큰아들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는 가정폭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2년 전부터 3차례나 아이들에 대한 방임 학대 건으로 아이들의 엄마를 신고했고 경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잘 돌보진 않은 것 같더라고 보기에. 엄마가 그러고 다니니까 돌보 갔어. 밤중에 경찰들이 오고 신고해갖고 애들이 무섭다고 사서 울어서. 인천시 교육청은 돌봄 서비스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 제공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지원이나 학습 정서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태에 빠진 아이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미추홀구는 병원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의료비 등 긴급지원금 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각급 사회단체와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아이들을 촘촘히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전국의 택배기사 4천여 명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배송 전 물품 분류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인 분류 작업을 더는 할 수 없다면서 택배사들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상자가 물밀듯 쏟아져 나오고
택배기사들은 주소별로 상자를 구분하느라 분주합니다. 물품을 정리하고 차량에 실는 이 분류 작업에만 꼬박 6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많게는 7시부터 시작한다면 오후 1시 반, 2시 이렇게 하니까요. 올해만 벌써 7명이 숨진 택배기사 과로사의 핵심 이유가 분류 작업이라는 게 기사들 얘기입니다. 자정이 넘어 배송 업무를 끝난 뒤에도 새벽부터 터미널에 나와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나오는 거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까지는 나와야 돼요.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적 이유이며 2달 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택배기사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분류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원 4,200여 명 중 95% 이상이 작업 거부에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찬성률은 95.47%입니다. 이에 전국의 약 4천여 명의 택배 노동자가 오는 21일부터 공짜 노동 분류 작업 전면 거부에 돌입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배송 물량이 최대 50%까지 늘어난 상황. 더구나 다음 주부터는 추석 특별 수송 기간이라 작업 거부가 시작되면 배송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전국에 있는 택배 노동자는 대략 5만 명. 이 가운데 노조원은 10% 미만이라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업무가 더 쏠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커집니다. 대책위는 택배사들이 분류 작업 추가 인력 채용 등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작업 거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택배기사들이 더 많이 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연설도 화상으로 진행하는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유엔 총회 풍경마저 바꿔놨습니다. 매년 회원국들의 정상 외교 무대가 되던 유엔 총회가 올해는 화상으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총회 하루 전에 열리는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부터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고위급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 등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문 대통령이 대표 발언에 나섭니다. 또 총회 첫째 날인 미국 현지 시각 22일 오후, 우리 시간 23일 새벽에 문 대통령이 9번째 기조연설자로 화상 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이후 4번째 참여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인 코로나19 확산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도 기조연설에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호소를 강조했지만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돌파할 방안을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미리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인 만큼 국제사회 관심은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에서는 7년 8개월 만에 새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새 총리와 함께 내각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없는 아베 내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식 취임 이튿날 스가 신임 일본 총리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길에는 한층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をスタートさせてしっかりとした成果を上げて国民の期待にお応えをしたい。 취임 직후 스가 총리는 매년 봄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 아베 전 총리가 자기 지역구 인사를 대거 초청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는 행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개혁을 앞세웠지만 새 내각 절반 이상이 아베 내각 인사로 채워지면서 기대감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やはりもう少し若い力を自民党としても引っ張り上げないことには何の改革もないのか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ね。安倍さんの時に問題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のないように、国民がみんな納得できるような。 새 내각 인선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중의원을 방위성 장관에 기용한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유력 정책연구기관이 연 세미나에서는 기시 장관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기시 방위성 장관의 기용은 적기지 공격 능력 명문화 등 아베 전 총리가 매듭짓지 못한 새 안보 정책을 동생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9月11日の内閣総理大臣の談話および今般の菅総理のご指示を我が国の平和と安全を守り抜く方策について引き続きこれは検討していきたいと. 새 내각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아베 없는 아베 내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봄 이전에 스가 총리가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서 크게 이겨야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인도와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인도는 최근 하루 9만 명 전후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진원지로 떠올랐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진단 검사량을 늘린 것도 요인이지만 전국에 감염이 만연해 있는 탓이 큽니다. In the country we have got nearly more than 90,000 people diagnosed because this is because many asymptomatic patients are now being diagnosed. 하지만 경제 타격을 우려한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민들의 무신경한 태도는 코로나19 확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कोरोना से लड़ना है तो मेरे साथ सबसे ज़रूरी चीज़ है कि सबको ज़रूरत के टाइम पे ही घर से बाहर निकलना ज़रूरी है लेकिन जिस टाइप से छूट दी जा रही है कोई इस चीज़ को मान नहीं रहा है.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무섭지만 각국 정부는 경제 타격 우려 때문에 방역 강화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I don't want a second national lockdown. Julie and I think it would be completely wrong for this country. I very much doubt that the financial consequences would be anything but disastrous. 이처럼 인도와 유럽, 미국 등의 확산세에 따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다시 44일 만에 2천만 명을, 38일 만에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도 100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미국이 20만 명을 넘겼으며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개천절에 예정돼 있다는 시국 집회와 관련해서 2813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단 발생이 우려됩니다. 개천절 집회 무조건 자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2071님, 광복절 집회 이후 국민 고통의 끝이 없는데 개천절 집회 계획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감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6365님이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합니다. 누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